펜타곤이 4개의 컨테이너에 들어갈 수 있는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젝트 펠레입니다. 브라질 축구 선수 펠레가 아니라 하와이 화산의 여신 이름을 딴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방부 전략영양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프로토타입은 아이다호에 있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들 중 한 곳에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계획은 이 장치를 도로, 철도, 해상, 항공으로 외딴 기지에 운송해 72시간 내 가동을 시작하고 최소 3년간 연료 보충 없이 운전 후 다시 포장해 이동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군은 북극의 레이더 기지, 태평양의 통신 잠수함, 사막의 드론 활주로, 그리고 긴 보급선 끝에 있는 전진 기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디젤로 운영되며 디젤 한 갤런마다 구매 후 트럭, 항공기, 선박으로 운반해야 합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이러한 보급 수송대는 전장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콘크리트 바닥에 설치돼 수년간 조용히 몇 메가와트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로가 바로 펜타곤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 육군이 50년 전 포기했던 아이디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 소형 군용 원자로가 그린란드 빙하 아래의 기지와 파나마 운하지대의 기지에 전력을 공급했지만 비용과 복잡성, 오하이오의 치명적 사고로 프로그램이 중단됐습니다. 핵사고는 종종 프로그램을 중단시킵니다. 미 국방부는 더 새롭고 더 작은 노심화 최대 3억 달러 계약으로 재도전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이 작고 안전하며 군대가 전력망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믿고 쓸물 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가 핵심 질문입니다. 미 국방부는 미국 내 최대 에너지 소비 기관으로 연간 약 30테라와트시의 전기를 사용합니다. 국방부는 함정, 항공기, 차량, 기지에서 하루 1000만 갤런 이상의 연료를 소비합니다. 대부분은 항공유와 해양 디젤이지만 발전기 연료로도 많이 쓰여 선택지 없는 시설의 조명 유지에 사용됩니다. 여기서 펠레 프로젝트가 등장합니다. 현대 군사기지는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레이더는 24시간 가동되며 위성 업링크와 전술 통신도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합니다. 드론 작전은 기후 제어가 가능한 지상 통제소를 운영하며 야전 병원, 정수장치, 경계 센서, 지휘 텐트 등도 전력을 사용합니다. 이 모든 것이 미국 본토 기지에서 이루어지면 전력은 상업용 전력망에서 공급됩니다. 하지만 사헬 지역 등 외딴 전진 기지에서는 전력이 방음 컨테이너 내 디젤 발전기에서 공급됩니다. 디젤은 에너지 밀도가 높고 익숙하며 발전기 신뢰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연료가 탱크에 도달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모든 과정입니다. 모든 갤런의 연료는 세계 시장에서 구매되어야 하고 정제되고 저장되고 트럭이나 비행기로 항구까지 운송되어야 하며 선박에 실리고 지역 허브에서 하역되고 유조 트럭으로 옮겨지고 지뢰가 매설되었거나 감시받는 도로를 따라 운전되어야 하며 마지막에는 수신지의 연료 저장소에 펌프로 주입되어야 합니다. 각 단계마다 비용과 시간이 들고 인명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보급망은 가장 치명적인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쿠웨이트, 바그람, 칸다하르 및 수십 곳의 소규모 전초기지로 향하는 연료와 물 수송대는 매복과 도로변 폭탄 공격의 표적이 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바그다드 중심부와 바그다드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루트 IDC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라크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로 악명이 높아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2008년 11월 무장 세력은 페샤와르 근처의 나토 보급 창구를 공격해 트럭 13대가 즉시 파괴되고 막대한 연료와 보급품이 손실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무장 세력은 2010년 토르캄 국경 검문소 인근에 주차된 나토 연료 탱크 트럭 수십 대를 다시 공격했습니다. 30대 이상의 연료 탱크 트럭이 파괴되고 여러 운전사가 숨지거나 심하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육군 분석에 따르면 현지에서 발생한 사상자의 상당 부분이 연료와 물을 운송하는 것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펜타곤 내부에서는 연료의 폭정이란 표현이 남았습니다. 이는 군수 체계가 부대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얼마나 머물 수 있는지, 도착 후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펠레입니다. 한번 도착해 한번 연료를 채운 뒤 최소 3년간 가동하며 현장에서 몇 메가와트 전력을 생산하는 원자로는 기지의 일상적인 수송대 의존을 없애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물론 트럭은 여전히 식량, 부품, 탄약을 운반합니다. 이론적으로 연료 탱크 트럭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1954, 1977년 미 육군은 국방부가 우려한 연료 부족 외딴 지역을 위한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미 육군은
미국 전역과 북극, 남극, 그리고 파나마 운하지대에 총 8개의 원자로를 건설했습니다. 잠시 동안 소형 군용 원자로가 외딴 기지에 흔히 설치되는 듯 보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그린란드 빙상 아래 설치된 원자로였습니다. 캠프 센츄리는 빙상 터널 네트워크로 공식적으로는 연구 기지였지만 실제로는 빙하 아래 핵미사일 배치 연구의 일환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그런 연구를 했을 수도 있겠네요. 1963년 PM2A 이동식 원자로가 캠프 센츄리에 전기와 열을 공급했으며 트랙터 트레일러로 운반 후 현장에서 조립됐습니다. PM3A와 비슷한 장치는 1972-1972년 남극 맥모도 기지에서 운영되어 세계 최남단 미국 기지에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부유식 버전도 있었습니다. MH1A는 스터지스라는 개조된 리버티선 내부에 설치된 가압수형 원자로였으며 1968년부터 1976년까지 가톤 호수에 정박해 파나마 운하지구 전력망에 전기를 공급했습니다. 이 바지선은 수십 년간 점차 폐로 작업을 거쳐 2019년에 해체되었습니다. 이 원자로들은 개념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소형 군사용 원자력 발전소는 접근이 어려운 곳으로 옮겨 설치할 수 있었고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작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몰락은 SL1에서 시작되었습니다. SL1은 아이다호 국립원자로 시험장 NRTS 시험용 원자로였습니다. 오늘날 프로젝트 펠레가 개발 중인 바로 그곳입니다. 1961년 1월 시험장에서 운용 중이던 소형 실험용 육군 원자로가 정비 작업 도중 직발 인계에 도달했습니다. 중앙 제어봉이 과도하게 뽑혀 원자로 출력이 급상승했고 원자로 용기가 튀어올라 그 위에 있던 3명의 군인을 즉사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약 1100큐리의 핵분열 생성물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으며 이는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사망자가 발생한 원자로 출력 폭주 사고로 남아 있습니다. 오염된 시신 수습과 원자로 매립 등 정화 작업은 운영자 실수와 고유 안전성에 대한 업계의 인식에 영구적인 영향을 남겼습니다. 이 사고는 체르노빌과 유사했지만 더 작았고 훨씬 이전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동식 원자력 발전 장치 개념이 종식됐고 1977년에 프로그램이 종료됐습니다. 원자로는 건설비가 많이 들고 운전이 복잡해 전문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저렴한 디젤과 SL1 사고 여파로 이 아이디어는 폐기됐지만 이제 다시 검토되고 있습니다. 펠레 프로젝트는 SL1이 있었던 바로 그 아이다호 부지에서 시험되며 설계자들은 연료와 안전 기능이 이전 실패를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2016년 공식적으로 다시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방과학위원회 에너지 시스템 태스크포스는 그해 전방 및 외딴 작전기지용 에너지 시스템에 흥미로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소형 이동식 원자로가 디젤 발전기로는 제공할 수 없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며 국방부에 이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정 설계나 공급업체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술이 육군의 마지막 시도 이후 충분히 발전했으니 다시 한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은 최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작전을 통해 실제 분쟁 지역에서 디젤 발전기 물류가 얼마나 골치 아픈지 배웠습니다. 이 임무는 전략적 역량 사무국 SCO와스일라 맡았습니다. 2012년 설립된 이 소규모 기관은 기존 시스템보다 빠르게 신기술 시제품을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CEO는 앞으로 펠레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처음 목표는 그리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시제품을 만들고 국가연구소에서 시험한 뒤 그 아이디어에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는 2020년 1월에 시작되었습니다. SCO가 하와이 신화에서 따온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고 전체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의향서를 발표한 이후였습니다. 펠레 프로젝트는 이동식 군사용 원자로를 제작하고 시험하는 것이었으며 SCO의 평가는 시제품의 건설, 운영, 운송, 그리고 최종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즉, 원자로 프로젝트가 곧 시작되지만 작은 체르노빌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할 거란 뜻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실제로 1986년 이후로 원자력과 원자로라는 단어가 나란히 들어간 모든 프로젝트 명칭은 대중과 여러 압력 단체들로부터 극도의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HBO 데이트 시리즈 체르노빌이 6개월 전 공개됐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드라마는 방사능에 노출된 리퀴데이터들의 부패한 시신을 적나라하게 묘사했습니다. 이것이 여론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펜타곤 역시 SL1 사고라는 전례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어쨌든 펜타곤은 새 회사에 초기 설계 계약을 줬습니다. BWXT 테크놀로지스는
흑연 자갈에 둘러싸인 트리소 연료 입자를 사용하는 고온 가스 냉각 원자로를 제안했습니다. X에너지는 XE 100원자로 기반의 모듈형 가스 냉각 설계를 제출했고,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 컴퍼니는 소형 히트파이프 마이크로 리액터 개념으로 참가했습니다. 2021년 3월까지 경쟁자는 BWXT와 X에너지 두 곳으로 좁혀졌고, 두 회사는 상세 설계 단계로 넘어갔으며 웨스팅하우스는 탈락했습니다. 설계 요건은 쉽지 않았습니다. 원자로는 1.5메가와트 전력을 생산해 작전 기지를 최소 3년간 연료 재공급 없이 지속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수준 ISO 운송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야 했고, 항공기, 트럭, 철도, 화물선 등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친 충격에도 견딜 수 있어야 했습니다. 현장 도착 후 72시간 이내 전력 생산, 7일 이내 완전 정지, 분리, 현장 반출이 가능해야 했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폭발하거나 모두를 방사능에 노출시키지 않아야 했습니다. 2022년에 두 가지 주요 규제 이정표가 이어졌습니다. 2월에는 펜타곤이 최종 환경 영향 평가서를 발표했고, 4월에는 미국 에너지부가 공식 결정 기록서를 발표했습니다.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에서 건설과 테스트가 승인되었습니다. 이곳은 냉전 시절부터 SL1을 비롯한 수십 개 실험용 원자로 프로그램이 진행된 곳입니다. 2022년 6월 9일 SEO는 BWXT의 시제품 계약을 수여했습니다. 이 계약은 최대 3억 달러 규모로 최종 설계, 제작, 연료 생산, 아이다호 운송, 원자로 시연 지원을 포함합니다. X에너지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가스냉각 원자로 작업은 별도의 에너지부 프로그램 하에 계속되었습니다. 버지니아주 린치버그에 본사를 둔 BWXT가 더 명백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수십 년 동안 미국 해군의 잠수함용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부품을 제조해왔으며, 이미 미국 내 몇 안 되는 상업용 트리소 연료 생산 라인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펠레 프로젝트의 기본 역사입니다. 2022년 이후 일부 지연이 있었지만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에서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펜타곤은 원래 2024년에 시험을 시작하기를 희망했지만 2025년이 되자 그 일정은 불투명하게 20년대 후반으로 미뤄졌습니다. 현재 기대되는 것은 이 프로토타입 원자로가 독립적인 실험보다는 더 넓은 군사 배치를 위한 기술적 교량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배치되면 이 원자로는 미국 땅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최초의 가동형 4세대 원자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화저널과 정책문서에서 20년 넘게 논의되어 온 첨단 원자력 설계들은 지금까지 거의 전적으로 이론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역사는 알겠죠? 이 원자로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운송 컨테이너와 군용 포장을 걷어내고 보면 이 프로토타입은 고온 가스 냉각 원자로입니다. 헬륨이 흑연 코어를 지나며 핵분열로 생긴 열을 흡수해 전력 변환 시스템으로 운반, 전기로 전환합니다. 이 WXT 설계는 약 1.5메가와트 전력을 생산하며 이는 프로그램의 원래 목표인 1초 5메가와트 범위에 해당합니다. 작은 기지 운영에는 충분하지만 더 큰 곳에는 부족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연료로 펠레는 트리소 연료, 즉 3중 구조 등방성 연료를 사용합니다. 각 연료 입자는 약 1mm 크기의 우라늄 핵으로 여러 겹의 탄소와 실리콘 카바이드 세라믹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코팅들은 자체적으로 작은 경남 용기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내부에서 생성되는 방사성 핵분열 생성물을 가두고 원자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도달하는 온도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해줍니다. 수백만 개의 입자가 연료 소자로 포장돼 원자로 코어에 배치됩니다. 트리소는 1960년대부터 연구되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와 오크리지에서 폭넓게 테스트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샘플을 1600도 이상 가열해 코팅의 내구성을 관찰했습니다. 열악한 비행장에 설치될 수 있는 원자로의 경우 그 열적 여유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 커널 안에 들어있는 우라늄은 HAleU, 즉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입니다. 표준 상업용 원자로 연료는 U235가 약 5%로 농축되어 있고 무기급 물질은 90% 이상입니다. 헤일로는 20% 미만으로 농축되어 그 사이에 있습니다. 첨단 원자로에 더 강력한 연료를 제공하지만 종말급 영역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펠레 프로젝트에서는 기존 미국 정부 비축 고농축 우라늄을 희석해 이 물질을 준비합니다. 에너지부는 상업용 HAleU 공급망이 미비해 여러 첨단단 원자로 사업의 초기 물량 공급에 이 방법을 이용해왔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에서 말했듯이 전체 설비는 4개의 20피트 ISO 해상 운송 컨테이너에 맞게 설계됐습니다. 하나는 원자로 모듈을, 나머지는 전력 변환, 제어, 계측 시스템, 지원 및 냉각 하드웨어를 운반합니다. 구체적인 터빈 배치는 공개적으로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지만 이 구조는 헬륨을 작동 유체로
공기를 최종 방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에 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기존 발전용 원자로는 폐열을 물에 방출하므로 강, 호수, 해안가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원자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수원이나 냉각 저수지 근처에 위치합니다. 사우스 텍사스 프로젝트 발전소는 원자로 운영만을 위해 만들어진 7,000에이커 규모의 인공 냉각 저수지를 사용합니다. 한편 유럽에서 가장 큰 원자로인 올킬로오토 원자력 발전소는 광대한 발태해를 냉각수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위험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상적 절차에서도 열 오염은 흔히 발생하며 생태계 파괴와 물고기 폐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원자로가 녹아내리는 사고가 발생하면 오염된 냉각수 처리 문제가 논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소련 원자로는 인근 호수를 완전히 망가뜨릴 정도로 오염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점에서 펠레 프로젝트 소형 원자로가 우위일 수 있습니다. 펠레는 공기 냉각 방식이어서 사막이나 태평양 섬의 콘크리트 바닥만 있으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냉각 연못이나 기존 수로를 손상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컨테이너 형태와 결합하면 설치 가능한 장소의 범위가 크게 넓어집니다. 트럭, 화차, 화물선, C-17 수송기가 20피트 컨테이너를 운송하므로 이 원자로는 기존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안전성은 펌프나 밸브가 아니라 연료와 노심의 구조에 기반합니다. 만약 원자로가 과열되면 펠레의 설계는 음의 온도 피드백이라는 특성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료에 있는 핵연이 더 뜨거워질수록 연소의 핵분열 반응은 조작자가 제어봉을 뽑거나 펌프가 작동하지 않아도 저절로 느려집니다. 정지 후에도 남는 붕괴열, 즉 후쿠시마 사고의 진짜 재앙이었던 부분은 주변 구조물을 통한 전도와 자연 공기 순환으로 제거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천천히 진행되어 트리소 코팅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표현은 떠나도 안전하다입니다. 주장은 모든 운영자가 떠나고 고장나더라도 원자로는 경남 연기를 뚫고 녹지 않고 안정적으로 냉각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것이 의도입니다. 모든 신뢰할 만한 시나리오, 사보타주, 운송 중 사고, 직접 공격, 수십 년에 걸친 연료 열화 등에서 버틸 수 있는지는 아이다호의 시험 캠페인에서 답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랜 개발 기간의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크기의 원자로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모든 상황을 철저히 테스트해야 합니다. 특히 전쟁 지역 배치 시 더욱 중요합니다. 선제로서는 엔지니어링의 선택은 단순합니다. 견고한 연료, 여유가 큰 노심, 그리고 트럭에 실을 수 있는 설계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실제로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일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24년 9월 아이다호 핵심 인프라 시험장 복합단지에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야심에 비해 펠레 부지는 소박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패드, 방사선 차폐 구조물, 컨테이너형 원자로를 연구소 계측 장비와 전력망에 연결하는 지원용 도랑, 전선관, 유틸리티 연결부 등이 있습니다. 이 행사는 펠레가 계획을 넘어 실제로 진행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전략역량사무소 프로그램 매니저 제프 왁스먼 박사는 이 프로젝트가 파워포인트 속 첨단 원자로의 시대를 넘어 실제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4세대 원자로 설계는 20년간 논의만 됐지만 이번 것은 실제로 구현됐습니다. 꽤 흥미로운 소식이었지만 일정은 이후 조정됐습니다. 초기 계획은 2024년 납품이었으나 말씀드린 대로 2020년대 말로 연기됐습니다. 원자력 업계에서 이런 일정 지연은 흔한 일입니다. 2025년 7월 BWXT는 버지니아 린치버그 이노베이션 캠퍼스에서 원자로 코어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미 해군 잠수함과 항공모함에 연료를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이곳에서 트리소 입자, 흑연 블럭, 코어 구조 부품이 조립됩니다. BWXT가 주 계약자이고 나머지 팀이 이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노스롭 그루머는 제어 및 모니터링을 맡고 롤스로이스 리버티 웍스는 맡습니다. 그 자동차 회사가 전력 변환을 지원하며 토치 테크놀로지스는 부품 통합을 담당합니다. 원자로가 아이다호에 도착하면 시험 캠페인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첫 단계는 패드에서 조립과 에너지부, 국립연구소의 안전 검토입니다. 다음은 초기 기동과 임계 시험로. 2단계에서 원자로 코어가 처음 연설 반응을 지속합니다. 이후 원자로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특수 마이크로그리드에 연결됩니다. 이 네트워크는 발전기가 기존 에너지원과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수년간 진행될 장기 테스트 프로그램은 2020년 요구사항을 입증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저출력 메가와트급에서 지속적 전력 생산, 최소 현장 인력의 원격 운영, 전력 수요에 따른 부하 추종, 원자로 분리 및 운송 준비 능력,
실제 배치 인력의 유지 보수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항목들 각각은 원자로를 기지에 배치하는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실제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1970년대의 마지막으로 가동이 중단된 선행 사업의 계보를 잇는 이 프로그램으로서는 린치버그에 제작된 노심과 아이다호에 완공된 패드는 여정의 더 어려운 절반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모든 것의 핵심인 원자력 요소는 약간의 우려를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펠레를 국방부에 매력적으로 만드는 동일한 특징들이 국제정책과 핵 비확산 분야에서는 논란이 되기 때문입니다. 플랫베드 트럭에 실릴 정도로 작은 원자로는 분쟁 지역 활주로 근처에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피직스 투데이 기사에서 이런 의견 차이가 잘 드러났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프로토타입은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에서 신뢰할 만한 기술로 개발 중이지만 사회 정치적 우려로 실제 배치는 별개의 문제라고 합니다. 우선 안전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리소 연료와 수동 냉각 시스템이 최악의 열 시나리오를 대비해 설계되지만 원자로는 여전히 차폐, 경비,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현지 지휘관의 실행 가능한 비상 계획이 마련돼야 합니다. 천면 주기가 끝나면 사용 후 연료를 어디엔가 보관해야 합니다. 현재 계획은 사용된 노심을 미국으로 다시 운송해 보관하고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자로가 기지에 도착하더라도 운송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훨씬 더 뜨거운 물질이 나올 때 역순으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발전용 연료의 운송 취약성은 이 프로젝트가 해결하려고 했던 주요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보안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전방 작전 기지의 원자로는 고정된 고가치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표적입니다. 침입이 없더라도 같은 구역의 박격포 포탄 낙하, 드론 공격, 내부자 실수 등으로 오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엔지니어 의견과 무관하게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민감한 물질을 보호한 경험이 있지만 노출된 장소에 있는 원자로는 벙커에 있는 탄도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비확산 문제 또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핵 확산 문제는 특히 군대가 핵물질을 국제적으로 이동시킬 때마다 발생합니다. 참고로 프로젝트 펠레의 트리소 연료는 5%에서 19.75% 사이로 농축된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무기급 우라늄이나 고농축 우라늄 20% 이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업용 원자로 연료보다는 높은 농도입니다. 이로 인해 위험이 어느 정도 완화됩니다. 낮은 농축도이고 트리소 연료에서 우라늄 추출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여러 나라를 거치며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시스템에 넣는 데는 여러 의문이 듭니다. 일부 주전문가는 이런 연료의 대량 생산과 운송이 고농축 우라늄 이동을 보편화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해외 배치는 수용국의 승인이 필요하고 미국 군용 원자로 수용을 둘러싼 정치적 문제도 따르며 이는 유럽 등 어디서든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수용국 내의 반대 여론이나 정부와 정책 방향의 변화 등은 수년간 협상한 합의를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시제품 계약은 최대 3억 달러에 달하며 부지 준비, 시험, 연료,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의 반환 및 처분까지 모두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디젤 발전기와 비교하면 이 새로운 전력원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저 비용도 어느 정도는 펠레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이것의 가치 제한은 저렴한 전력이 아니라 연료 트럭의 물질적 인적 비용을 대체할 수 있는 호송대 없이도 제공되는 연속적인 전력입니다. 국방부 내부와 BWXT의 지지자들은 이 설계가 이미 제공하고 있는 다층 방어 체계를 강조합니다. 트리소 코팅, 수동형 정지 특성, 군이 해당 물질을 처음부터 폐기까지 직접 관리, 지속적 감독 시험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GG가 계속 공격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막 모래 폭풍이나 염분 많은 환경에서 수년 운전한 원자로 코어는 어떻게 변할까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이 장비를 분해할 자격이 있을까요? 펠레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이 아이디어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펜타곤은 결국 펠레가 실제 운용 체계가 될지 아니면 사막에서의 단발성 실험으로 남을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펠레의 잠재적인 성공이 나름대로 흥미진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군사 배치를 제외해도 같은 장비가 인도주의적 상황이나 허리케인 재난 구호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지역 전력망 마빗이나 외딴 지역 사회 전력 공급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술 기반이 더 넓게 갖춰진다면 논란이 많은 군사 임무와 기지의 영역 밖으로도 활용을 넓힐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가능합니다. 프로토타입이 기술적으로는 작동하더라도 킬로와트 시당 비용이 너무 비싸거나 프로그램에서 가정한 항공기 기체에 비해 너무 무겁거나 현장에서 승무원들이 유지보수하기에 너무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 결과든 면밀히 주시될 것입니다. 자신들만의 배치 가능한 원자로를 고려하는 동맹국들, 상업용 마이크로 원자로를 판매하는 업체들,
그리고 유사한 프로그램을 저울질하는 경쟁자들 모두 아이다호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동식 첨단 원자로 표준은 프로토타입보다 오래 유지될 것이며 더 어려운 시험은 공학적 시험과 함께 진행됩니다. 펠렌은 작동하는 원자로가 발전소를 떠나 군과 함께 이동하면서도 여전히 하나의 기반 시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